네. 자, 1부 마치고 2부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사회를 보게 된 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정진주고요. 아마도 뭐 노조 등에서 저를 좌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또 조합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제가 연구하고 활동을 해오기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를 이제 맡기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 그 영상하고 이제 각 그 직종별로 나오셔가지고 증언을 이제 해주셔서 사실은 저도 발제 자료 다 읽어보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각각의 이제 좀 생생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조금 더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경찰분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또 저한테도 좀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연구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이 공공기관에 8년 있었습니다. 어공으로 있었는데 그 8년 있는 동안 이제 일종의 기관장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훈련도 했어요. 시나리오를 직원들하고 같이 짜가지고 이런저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저런 사례에 대해서 다가오게 되면 최초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저희는 훈련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대리 과장에서부터 해결 못하면 부장이 해결하고 제가 한 8년 동안 마지막에 그 이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제가 하게 되는데 한 4-5건 정도 됐었고 신나 뿌리겠다고 해서 사무실 클로즈하고 한 3일 정도 일했던 적도 있었고 제 평생 처음으로 고소당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워낙에 이쪽 분야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정신적 트라우마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어요. 이렇게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경력도 한편 그 여러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고 또 가장 가까운 제 동생이 교사인데 지금 한 2년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그만둔답니다. 이유는 악성 민원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그 뭐죠? 한반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2년 전에 소위 말하는 문제아가 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는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고 한 해는 장애인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막 상황이 있어서 쉬었다 말았다 했다가 지금 한 3년 남았는데 뭐 더 이상 못한다고 해서 교사에 관해서는 또 제가 아주 생생한 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오늘 토론회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발제는 워낙에 25분 잡혀 있는데 한 20분에서 25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분이 5분 계세요. 그래서 각 토론자 분께서 한 10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0분이 넘어가면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발제를 해주실 분은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김종진 박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제목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 제도상 개선 과제이고 제가 살짝 앉아 있으면서 여쭤봤어요. 이게 실태조사가 지금 직종별로 심도 있게 다 들어간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공무원 쪽은 이제 작년에 하신 것 같고 교사 것은 인권위에서 좀 했던 것들을 공개 안 된 것들을 좀 많이 넣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세 직종이 공적 업무를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공통성과 또 차별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맡은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지입니다. 이제 오늘 자료는 이제 35쪽부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에 노동조합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토요일날 긴급
토론을 해야 되니까 좀 발표를 요청을 해서 아니 2, 3주 후에 저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현안이 있으시니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제가 정리를 해보고 추가할 수 있는 능력껏 해보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제가 감정노동이라는 걸 한국 사회 실천적 연구자로서 최초로 얘기한 것 같고 법을 만드는데 10년 그래서 산안법에 감정노동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2018년에 제정됐고 이제 내년 올해면 하여튼 감정노동 이야기를 한 게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공직자, 공무원 선생님 전반에는 아직 좀 더디기도 한 것 같아요. 악성과 이제 강성 구분도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은 감정노동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맞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감정노동은 내 속에 있는 기분을 숨기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따라서 그 표현을 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내 자아 다른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게 지속되면 사실은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 공황장애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노동의 격차,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간의 학술적 논의였고 이게 내면 행위냐 표면 행위냐 등에 따라서 예방과 대책은 다르다. 근데 지금 공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강도가 조금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조금 시사점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입 36쪽에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그 언론제는 이제 비카인즈 분석을 하면 기사 건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서희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자, 교사, 교원, 소방, 경찰, 우정, 우체국까지 다 포함해서 왜 최근에 많이 늘어났네? 이게 객관적 사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이 추이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다양하게 언론에서 A 지자체 혹은 국가, 지방공무원 혹은 교사, 교원, 경찰, 소방관 등 표현상 이제 뭐 포괄적 우리가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공직으로 할지 일반 공무원으로 할지 되게 높게 기사 건수가 공무원과 교원 선생님들은 높다. 물론 이제 소방과 경찰 공무원 선생님은 다른 건수로 이제 기사가 되지만 여기 이제 악성 민원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검사. 다만 두 번의 증폭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을 법제도화 논의한 2010년대 초반 그리고 법 제정 이후인 2019년, 20년, 21년에 이제 감정노동 악성 민원 건수가 아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제로 제목에 썼듯이 제도의 지체다. 현상은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 문제가 기사화되고 문제제기했는데 행안부에서 민원대 처리법을 개정한 건 불과 2, 3년 전에 올해 이제 백승하 위원님 발의한 초등교육부 법령의 30조 1항의 학교 민원 처리 이제 조항에 들어간 것은 제도의 지체라고 보죠. 현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서야 그것도 낮은 수준에서 캐나다나 이쪽에 호주 보면 엄격하잖아요. 최대 5년 징역 뭐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법령에도 되게 다양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36쪽 하단에 보시면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타에서도 이 감정노동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스트레스나 문제점이 있다는 건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제도적 동형화가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A 지자체는 A 기관 A 학교에서 힐링 캠프예요. 그럼 다 그것만 따라해요. 그게 단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이게 예방적 법적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 재원도 다 매뉴얼, 힐링 프로그램.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갔다 오면 다음 주에 악성 민원이 없어지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거에 이런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37쪽 하단에 보시면 인사혁신처에서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두 차례 조사하면서도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밝힌 바 있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다양한 폭행, 협박, 상습 등 이미 더 이상 조사하지 않더라도 현상적으로도 최근 4, 5년 사이에 다수의 결과 이건 아마 이제 중앙행정부처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상 공무원의 순직, 자살, 신청 건수도 적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노동자의 산재 요양 건수보다도 뒤에 나오겠지만 높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거고 제도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상황이다. 민원응대 처리법이 22년 10월
개정됐고 작년에 한 차례 또 현안이 되면서 논의하고 학교 민원응대 처리법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도적 해설 과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절차 정도, 매뉴얼 정도 개선된 수준으로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쪽 하단에는 그게 제정된 지침서 발표 등이 있었고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게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39쪽에 이 자료는 다수의 자료는 박정현 의원님 시라고 작년에 공무원연맹 공무원본부하고 같이 조사한 자료이고 교사 등은 이따 국가인권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표 1에 보시면 민원 접수가 이제 적질 않습니다. 계속 이제 누적돼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부 당해년도만 좀 적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이제 노동 과정 이제 상호 과정 응대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해 건수인데요. 40쪽의 표 2를 보시면 이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공무원 상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연평균으로 보여도 1000건이 넘습니다. 이걸 245개 기초 지자체로만 나눠도 뭐 20개 이상 이제 발생하는 적지 않은 거고 이 표 3은 이 조사는 별개로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한 공무원의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재해가 산업재해 보면 내심혈관 질환 그리고 사망자, 정신요양 이 숫자를 보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 자체로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방지하면 더 증가할 수 있고 유관 법령에서 끊임없이 다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일터의 권리라고 본다면 산재 보상에도 산업안전에도 넣고 예방에도 각 법령에 제가 과제로 말씀드리겠지만 늘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41쪽의 표 3입니다. 이제 지자체 민원응대 공무원의 이제 특정 지자체는 다 변경할 수 없어서 이니셜로 이제 ABCD로 이제 넘번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까지 이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별로 한 27건 정도의 남짓의 고소보고까지 있고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2차 이제 정신적 문제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례도 또 이 과정에서 평균 2건 표 위에 보시면 적지 않은 게 이건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내는 거거든요. 제출하지 않은 약 100여 개 지자체만 제출했는데 포괄하면 이제 더 많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최소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학교나 경찰, 소방 이쪽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형태를 보면 42쪽에 표 6을 보시면 신체적 폭력부터 반복적 전화, 무리한 요구, 언어적 부당민원 제기 등 대부분의 이 유경험률이 최근 3년을 한정해서 물어봤고 특히 반복된 민원 전화, 무리한 요구, 언어적 폭력 그리고 부당민원은 이 네 가지는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해당됩니다. 일반 이제 지자체 공무원 민원 선생님들의 현황이고요. 43쪽의 표 7은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자료를 재구성하면서 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 프로에도 계시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노동을 전공해서 그런지 교육 활동이라는 걸 하면서 언어를 하고 통계 분류를 하려고 하고 제도하는 건 저는 인권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폭력인데 이게 무슨 교육 활동이에요? 이거는 교사들의 노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성희롱 성폭력 하는 건 그 활동에 넣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자체 교육 활동에 선생님들이 좀 참을 수도 있지 않나? 언어의 프레임이 모르겠습니다. 현장에는 50만의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감정노동이나 노동과정 선생님들은 그렇게 분류하는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표 7을 보시면 가해 학생을 학생과 보호자로 나누면 박스의 음영 처리 보면 이제 보호자로부터 침해받은 유경험은 56.9% 그리고 학생으로부터 침해는 78.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침해를 받는데 이걸 제가 나눈 거예요. 설문 문항하시는 분들은 10가지를 뭉쳤지만 저는 인권 침해하고 교육활동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이대로 구분하고 이건 용납하면 안 될 것과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건 좀 구분할 필요가 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음영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보호자는 협박의 압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노동자 할 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내방객하고 이 가해 유형을 구분하거든요. 대응책도 마찬가지고 그냥 퉁쳐갖고 폭행하니까
고집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호자는 압도적으로 보호자로부터의 협박이 32%가 되니까 여기도 구체적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손괴는 또 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20%. 이런 구분이 있고 각 항목에 있어서도 학생과 보호자는 유형 능력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보면 캐나다나 미국의 플로리다주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교사에 있어서 엄격하게 조항을 실천적 규칙 강령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히 초등교육법 30조 1항에 추상적으로 6줄 문제는 아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 때 만든 법령이고 지금 저는 사회계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거나 자살 유효 경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44쪽에 표 8만 보시더라도 표 8에 8가지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공무원 공직자로 나누면 유경험자가 자살 생각률이 2~3배 이상 더 높아요.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고, 이 8에 있는 내용을 또 표 10을 보면 불이익을 또 받잖아요. 이 불이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심할서부터 경위서, 뭐 직접 방문해서 전화해, 이런 것들도 보면 유경험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람에서 극단적 선택의 기준도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치하거나 뭐 학교로 보면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실국장 이런 사람들이 야 전화해 말썽 붙이지 말고, 그러다가 국민권익위가 올라오면 어떻게 민원 소리,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의 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보호가 대단히 필요한 거고, 그러면 46쪽과 47쪽에 그간의 정부 관계 부처에서 만들었던 이 민원응대 보호 조치가 알고 있거나 시행하거나 시행 안 하냐 보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3분의 1이 시행 안 했거든요. 지침은 내렸지만 사실상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라고 그 당시에 인식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48쪽의 표 11을 보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가 3분의 1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가 또 거의 3분의 1 가까이.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 놨으나 이게 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3분의 2는 미약하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필요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8쪽의 표 13은 일반 공무원 선생님 민원응대의 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약 10여 개 항목을 보면 점수가 높은 것이 개선도책의 현장의 요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 13은 교사 교원의 이 교육활동 인권 문제 관련해서 개선선이 순위를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앞에 보시면 명확하잖아요. 보호하는 규칙을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페널티를 해야 되고 법령에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답은 명확한데 이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면 1~2년에 한 번씩 매년 목숨을 잃는 선생님들이 생기는 거, 공직자 선생님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방기한 거다라고 보십니다. 50쪽에는 이번에 이제 발제를 받고 제가 좀 이제 급하게 이제 준비를 최대한 1주 동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0쪽의 표 15는 일반 공무원 선생님들 일터 괴롭힘과 관련해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16쪽은 캐나다 연방공무원에서 포괄적 감정노동 지원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 공공서비스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틀을 보면 여러 틀에서 재정관리 법부터 공무원 보상법까지 다양한 곳에서 예방과 규칙과 제도적 규칙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잘 마련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52쪽에 이제 경찰 공무원을 보시면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대단한 이 문제로 인해서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 우려, 우울증, 스트레스가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표 17을 보시면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연방정부나 지방주, 도시, 카운슬 등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사전적 사후적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3쪽에 소방공무원도 상관관계로 보면 대단히 비인격화되어 있고 정서적 소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18쪽에서도 보시면 어쨌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환경 처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세진 선생님 거 보면 이제 국내 소방관 선생님들 약 19,000명 조사한 거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은 이미 국내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교사는 이제 54쪽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가 잘 되어 있는데 호주가 교사에 대한 폭력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용어를 제고하고 있고, 여기다 통계 분류도 하고 있고, 교원권리법에 의해서 표 19조처럼 루이지나 플로리다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교원법 보면 이제 그 조항에 교실에서 통제에 관한 권리 명시적으로 각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56쪽에 동그라미 세 번째 캐나다하고 호주를 보면 교육법 70조에 누구나 학교 교내에서 어쩌고 금지하도록 이런 위협적으로 하고 있고, 호주
호주는 이제 범죄법에 학교 군에서 학교를 출입하는 동안 학생과 교주 간의 폭행 등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으로 아예 그냥 징역 최대 5년 이렇게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구체적으로 표 20에 보시면요. 요번에 찾다 보니까 뭐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보면 교사의 노동권과 우려 금지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표 20을 보면 심각한 위법적 행위, 용납 허용되지 않는 행위, 학부모 방문자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각 호별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행하는지 이행 여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교장, 교감, 단체장의 그 지자체 등에 이게 그 평가의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건 요원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58쪽에 표 22 캐나다 교사의 노동인권 행위 유형도 학생의 위법행위 개입에서 7가지, 학생 정보기록 이런 거 다 정보기록 해야 된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간에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민원대 처리법도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전화 녹음하고 가해자 분리시키고, 사실은 그건 기본적 정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걸 위해서 60쪽 보시면 단체 협약으로도 지금 진전되고 있고, 가장 인사이트 있던 것은 표 23에 호주 학생과 교사의 범죄 행위와 보호 조치에 관해서 실제 조치, 경찰에 신고하기, 직원의 물리적 힘 사용하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약하겠습니다. 61쪽에 한국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과 폭력 등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 처벌 절차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 유형을 사회 변화 요구에 조응해서 본원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입법적 과제와 제도적 과제를 외국 사례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61쪽 하단에 밑줄 쳤듯이 업무성 다툼이나 상해라든가 손해배상 추이는 증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의 요양자라든가 일반 산재에 비교했을 때도 높은 것을 보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62쪽부터 해서 6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포괄적 다 공직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 공무원의 민원대 처리법 적용 대상에 보편적인 공무원의 공직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재법령에 우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걸 말하면은 전담기구 설치, 이행점검, 시정조치를 담당해야 될 것 같고, 둘째, 이게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그냥 민원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폭언인지 폭행인지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 등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VOC 민원응대 처리법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통계도 제대로 잘 안 집가 있어서 이것조차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62쪽, 63쪽에 관련 내용을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 조치도 공무원 선생님들 적용받지 못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응대 관련 처리법의 개선 사항을 구속력 있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건 63쪽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64쪽에도 상단에 보면 사고성 제 항목에 있어서 민원응대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규정도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리 소장님께서 그 3가지 직종을 포함한 우리 이제 통칭해서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그 악성 민원의 실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되고 제도화돼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20분 내로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축약을 하시다 보니까 어쩌면 앉아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다, 나 이 내용이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두 가지 질문 우리 발제자분께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제가 인사혁신처에 그 공무원 재해보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으로 있는데, 애초에 처음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어디다 쓴다고 계획서가 왔었냐면 상담.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단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제도의 동형화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악성 민원이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제가 부르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상담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한다든지 상담이 꼭 필요한 적정 그
타이밍이나 단계가 있는데 모든 문제에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반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단계별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방금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 화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막 간호사 의사들이 두들겨 맞고 사실은 살해도 당하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외국의 제도를 봤을 때는 작업장 폭력 방지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들이야 밖에 나가서 필드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공무원 분들이나 이제 사무실이나 또는 교사분들 학교에서 주로 하시는데 그 폭력 방지법을 조금 검토해서 우리가 좀 같이 법제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그거는 차후에 과제로 이제 남기고요. 우리 질문 없으세요? 네. 우선 발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법으로 정해놓고 악성 민원이나 폭력행위, 위법행위를 한 학부모나 그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장치를 만들지 않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도 악성 민원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많이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녹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힐링 연수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교사가 뭘 더 해야 된다.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악성 민원과 특이 민원 넣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다시는 못하게 하고 이게 위법행위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왜 그게 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복지법 때문에 아동학대를 고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혹시 또 질문 더 받겠습니다. 이 발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마이크 들으실까요? 죄송한데 자장님 여기 한번 옆에 발표사 아마 지금 두 분이 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럴까요? 다 하고 나서 답변을 딱딱 해주면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먼저 던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이고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민원 응대 문제랑 관련해서 공무원의 안전 보건을 위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검토를 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적용이 안 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어쨌든 이게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인데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그런 법령은 없는지 궁금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곳에서 보면 일부 공무원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정말 그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거만 하고.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토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관련된 게 175개 있는데요. 그 중에 공무원 재사유보상법에는 63개 조항 중 한 개만 적용 받고 이제 긋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도 적용 안 받아서 지금 추세는 적어도 산업안전보건은 고용 형태와 신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책적 방향이나 제도하고 있어서 아까 말한 작업장 폭력, 산업 안전과 보상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건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적용하자고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적 과제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서 혹시 질문 나오신 것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이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자십니다.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으로 계시는 장경윤 님이십니다. 토론은 10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되는 거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2달간 교사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악성 민원에 노출돼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만 7건에 달합니다. 교사들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가격을 당하기도 하고 흉기난동에 여러 교직원이 함께 심각한 상해를 입기도 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2023년도에 일어나고 만 2년이 되지 않아서 최근 또 제주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개정이 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또 학교 민원 대응 안내 자료를 교육부가 만들거나 여러 정책을 했는데 여전히 그 제주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 그 제주교사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쓴 추모글을 보면 저희가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홀로 괴로워하시는 선생님 여전히 민원을 홀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 전화번호 노출이 되고 있고요. 선생님 때문에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 학생이 교사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기 싫다라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교사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징계를 각오하시라 이런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너무 힘들어서 병가를 쓰고 싶다고 학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지금 일들을 마무리하고 쉬자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교사가 혼자 그 민원을 감당하는 부분이라던가 학교 민원 책임자로서 교장의 역할을 소홀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학교 민원 현황을 보시면 2025년 5월에 설문조사 결과 그 46.76%의 선생님들이 여전히 그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당하셨고요. 학교에서 그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그 조사 결과 24.14%의 선생님들만이 학교장이 학교 민원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민원팀 그 대응의 실질적인 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66.2%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그 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 좀 나발하시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사한테 가할 수 있는 타격에 비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로 학부모에게 내려준 특별교육 이수라던가 300만 원의 그 과태료 처분은 이행하지 않아도 학부모에게 마땅히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악성 민원을 받는 교사는 교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극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25년 4월 달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경험 있는 교사는 67.7%였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그 욕을 했을 경우에 사과를 교사한테 하고 정리됐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 교권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사의 말 중에 어떤 말은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또 단 한 번에 불과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간주돼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교사의 해당 발언을 그리고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악성 민원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교사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낮은 벌을 받아도 교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교직을 잃을 수도 있는 현실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는 혼 좀 내줘야지 차원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지만 교사는 생을 거려하는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아까 발주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확실한 처벌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조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적정한 그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전체 신고 민원 내용 중에서 1.5%였다고 합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경찰 수사 개시 종결과 검사 불기소율이 좀 불기소율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에 불과해서 71.8%는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사를 받지 않고 종료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아동복지법에 지금 현재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내용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에 현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복적, 집요한 언어폭력 이런 식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성 있고 그다음에 아동에 가해질 위력의 정도에 따라 한다라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나 지도가 아동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정서적 아동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꿔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교 민원 책임자로서 관리자 역할이 강화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는 관리자와 상의하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동료 교사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과 문화가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책임으로 교장 민원을 처리한다라고 원칙을 이미 2023년에 잡고 초등등 교육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뿌리 깊은 관행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장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이 학교 민원을 책임지는 것이 법적 의무인 만큼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와 함께 책임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있어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 보상 체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동반한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교장의 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안전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을 민원 대응팀에 속하도록 해서 교장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가 악성인 민원으로 고통받을 때 교장 휴가를 부담 없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당 교사의 수업과 업무 부담을 대신할 인력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은 말과 문서가 아닌 예산 확보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의 주요 경로로서 교사 개인 휴대폰이 이용되고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서희차 사건 이후에 소통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등 교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자리 잡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 소통의 번호를 부여해서 공통 지침을 마련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동의하고 계신데요. 86.34%가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준비되고 이를 통해서 민원이 하나의 통로로서 해결되도록 일원화돼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교사에게 업무 분장을 해서 교사 업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학교 그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한데요. 학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그 기회가 별로 없고 모이더라도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두가 누리는 그 교복 구입비라던가 혹은 입학 준비금 이런 것들을 줄 때 교육부에서 학교 민원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봤을 때만 학부모들이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그 외에도 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그리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지원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관리자의 어떤 책임과 예산, 인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님께서 토론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했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개인의 일탈, 그 개인의 그 희생만을 강요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회 시스템이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제목을 국가가 채용한 공무원도 노동자이다라고 정했는데 이 공무원들을 별나라 사람으로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역대 정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노동자고 그리고 그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고 우선 피해 사례를 보면은 최근 3, 4, 5월 계속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에 많이 난 것만 한 건데 이 보도 안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들은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보면 5월 달에 아까도 나왔지만 제주교사 같은 경우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4월 달에는 광주시에서 폭언폭행으로 사회적 타살을 4명 중에 1명꼴로는 정신과 치료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53%, 그러니까 2분의 1. 둘 중에 하나, 마주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정신 건강 상태가 아주 빈약한 거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직을 생각했다는 사람이 80%.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 4차례 법에 대해서 개정 내지 지침을 개정했더라고요. 보면 24년도, 25년도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 기본 지침, 그리고 민원 처리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그 개선을 했는데 우선 행안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24년 10월 29일 날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2달간에 거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934곳을 4곳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전화 민원은 그 녹음 도입률이 100%에 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행정기관에 이런 데 보면 그전에는 일반 전화였지만 다 녹음 기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고무적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 우리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이 보통 일에 한 20분 되는데 권장을 20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민원에 따라 이제 4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지만 평균 20분 정도로 넘어가면은 전화를 끊어라. 왜?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관계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중앙부처가 제일 심각해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중앙부처에서 자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20%도 안 돼요, 이게. 이거 행안부가 자기네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지자체는 30%, 그나마 교육청은 76%로 매우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나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종료할 분위기나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산 확보율은 79% 매우 높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쓰잖아요. 높은 것만 표시하는 거. 근데 집행률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사가. 돈을 10조 갖다 놓으면 뭐예요? 예산을 갖다 놓고. 제가 봐서는 여기 민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이 아주 저조해서 빼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309곳, 중앙부처 49곳, 지자체 243, 교육청 17곳 해가지고 2개월간 했는데 역시 악성민원의 탑은 상습적인 반복적인 거예요. 사이코 기질이 있는 거죠. 민원 인증들 중에서. 그게 48%예요. 전체에. 그리고 우리 신수석이 잘하는 그 폭언과 폭행 이게 4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민원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전체를 차지하는 거죠. 그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넌 좌표찍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좌표찍기가 뭔지를. 이번에 이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게 6%예요. 근데 6%라고 해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회적 타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전 페이지에 보면은 14만 카페에다 올리잖아요. 학부모들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악성 민원인도 이렇게 하고. 왜? 자기네 맘카페나 아니면 우리 동호회나 그 지역에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잡혀찍게 할 거라고. A라는 사람이 뭐 했다.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했다. 우리 아들을 때렸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항의전을 하거든요. 학부모한테. 이게 진짜 질적으로 나쁜 게 좌표찍기인데 이게 6%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는 거지 사회적 타살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마 저는 좌표찍기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연관성이.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기관별로 또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중앙기관은 상습 및 반복 악성 민원이 많아요. 반면 지자체는 폭언 폭행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간적 배치가 아닐까. 민원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중앙부처는. 그러니까는 못 때리거나 폭행을 못하는 거죠. 욕설도 전화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상습적으로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할지 아니면 악성 민원 해가지고 문서로 넣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보니까 분기에 7만 7천 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언론 검색을 했거든요. 그 옆에 보니까 가장 많이 한 민원, 악성 민원 접수한 사람이 몇 건일까요? 좀 깜짝 놀랐어요. 28만 건이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슈퍼맨이 슈퍼맨, 이런 사람은. 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 놓고 볼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치 보고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하구나. 네, 저는 이제 그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개정 법률안 아까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개정이 됐고 지금 계류 중인 게 정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김태선 의원, 권칠성 의원 이 세 분께 있더라고요. 계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안 같은 경우 이제 공무원 보호 조치는 정부안하고 김태선 의원이 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태선 의원하고 정부안이 있고 다만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법이 많아도 피드백이 없는 건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다만 김태선 의원이나 권칠승 의원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전자민원 제한,
퇴거를 한다든지 중단시킨다든지 이게 정부안이 있더라고요. 반복민원 종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병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관련해서는 정부안과 김태선 의원안을 병합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랄지 녹음 전환이랄지 민원인에 대한 퇴거 그리고 출입 제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6번째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발 이런 진짜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역 5년 이렇게 때려야만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근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병합을 해서 김태선 의원 안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4조의 2 민원처리 담당 보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부안이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보호 조치와 폭언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안부 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 12조의 3 전자민원 창구 등에 대한 이용 제한 및 정지 반복적이거나 중복적인 민원 제기는 정지를 시킨다. 그리고 정보 도용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 여기서는 청원, 국민제한, 제한 등의 민원이 다시 접수됐을 때는 단체장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과 제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가와 사회 책임이 크다. 그리고 그 병합을 통해서 법제화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예산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거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도 일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자리 잡아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악성 민원이 많네요. 아까 7만 건? 뭐 20몇만 건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토론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콕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민원 관련해서 아까 예산은 얼마 79% 뭐 확인이 됐는데 집행률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우리 모든 건 다 예산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예산을 따갖고 어떤 일을 실행했고 그래서 효과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경찰 직종입니다. 우리 김건표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연대사업 팀장님이십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건표입니다. 아까 우리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경찰관은 권력기관이고 법을 집행하는데 경찰관이 왜 피해를 당하지? 심각합니다. 악성 민원을 저지하고 있는 저지선이 마지노선이 경찰입니다. 경찰 조직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범죄화된 악성 민원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자살률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어떻게 피해를 당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공격을 받고 있는지 보시고 경찰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경찰이 살아남아야 여부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책 들어가 봅니다. 악성 민원이 범죄화되고 있습니다. 범죄화. 그건 단순하게 악성 민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경찰의 경우에 한 명이 1년에 1만 건 이상 신고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1만 건 이상. 수십 건, 수백 번 중복, 반복한 사람들 셀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다른 발표자분 말씀하셨죠. 몇십만 건. 경찰에 1년에 처리하는 112 신고가 2천만 건이거든요. 악성 민원이 몇 건인 줄 압니까? 다른 부처에 들어간 것 말고 국민신문고에 들어간 것만 162만 건입니다. 162만 건. 162만 건 들어오니까 경찰관들 답변서 쓰고 경위서 쓰고 경찰관이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갑니다. 미칩니다 이거. 일하겠습니까? 일을 못할 지경이 지금. 자, 그리고 민원 제기가 국민의 권리라고는 인정합니다. 해야죠. 잘못된 업무 처리겠다면 민원 제기해야 됩니다. 단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을 지속 반복하는 행위, 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공무원은 피해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예정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범죄가 되어가고 있느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위법행위 수반 민원, 범죄에 준하는 민원이 99.17% 증가했습니다. 경찰관들 여론조사에 참여한 98.8%가 악성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심각합니다. 경찰관은 민원한테 뭐 폭행당하고 뭐 협박 안 당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술이 안 취한 일반 민원인들, 악성 민원을 상대하지만 저희들이 상대하는 민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죄자, 전과자, 조폭, 주치자, 좀 이런 말씀 빌리기 좀 그렇지만 사회 0.1% 이하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움입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지역경찰 여러분들이 신고합니다. 야,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경찰관이 47,000명입니다. 47,000명 중에 1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11,365명. 경찰관 4명 중에 1명이 1년에 폭행당합니다. 사인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빠 칼에 찔려. 내년에 엄마가 차에 치여. 그 다음에는 딸이 칼에 맞아. 그 다음에 또 아들내 맞아와. 이런 나라에 선생님들 살고 계신 거예요. 경찰관들이. 아셨습니까? 24.7%의 경찰관이 매해마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1년에 경찰관 3명 중에 1명씩 폭행당하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악성 민원이 존중되는 사상이 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악성 민원 대처 법적으로 법제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24년 우발적 폭행이 아닌 계획적 폭행, 습격으로 인한 부상자가 1,541명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찰이 폭행당하는 나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경찰관이 지금 죽을 판입니다. 이런 피의자들 현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발표자분들 욕을 한다 그러는데 경찰관들한테 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칼로 쑤시 죽인다. 뿐이 아닙니다. 너희 가족들 성범죄하겠다. 너희 아들들 보복범죄하겠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냅니다. 한두 번만 하는 줄 압니까? 사건 치는데 한두 시간 걸립니다. 한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속을 길수합니다. 그거 듣는 사람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365일 매일 만납니다. 안 미치겠습니까? 경찰관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도가 나오느냐? 위기의 경찰 누가 지키나? 물론 보도 내용입니다. 3년간 경찰관 우울증 진료가 70% 폭증, 외상 후 스트레스 50% 증가, 일반인의 2.5% 넘는 52.5%가 경찰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갈수록 경찰관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 전문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해서 수치를 딱 계산을 해보면 10% 미만이래요. 위험 지수가. 그런데 경찰관은 아니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합니다.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위험 지수가 90% 이상이 된답니다. 경찰 스스로가 나는 경찰이니까 견딜만 해 라고 생각하면 증서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 치료가 70% 증가하는 겁니다. 경찰 좀 위험해요. 여러분께서 진짜 응원 안 해주시면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또 희한합니다. 수사경찰이 수사경찰한테 조사받으러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건수가. 왜 그러냐. 검경소속권 조정 이후에 고소고발건이 무조건 접수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경찰이 민사사건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니 돈 주라. 내 친구인데 전 맞아가는데 돈 1,000만 원 빌리니까 돈 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관 민사개입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민사사건이라도 고소고발을 접수해라.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업무가 폭탄을 맞습니다. 폭탄을 맞는 데다가 사람 미치겠어요. 왜 미치냐. 개인의 채무관계, 인터넷 거래 이런 거를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니까 조사를 안 할 수 없어요. 정식 조사를 하니까. 그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채무 변제를 해버리네? 그럼 이거 뭐예요? 경찰관이 채권 추심 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 업무가 변질이 돼버린 거지. 민사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민사 업무를 한 8, 90%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경찰관이 설상에 민사사건은 경찰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잖아요. 야, 너 무슨 소리야? 내 친구 보니까 돈 받아줬던데니 1,000만 원 받아줬잖아. 변제해줬잖아. 네 친구 유기야. 고소 고발 쏟아냅니다. 고소 고발 쏟아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162만 건이라 그랬죠. 2022년도에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56.8% 경찰 똑바로 쓰고 있습니다. 온갖 잡쓰레기 같은 일을 다 하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민사사건 왜 경찰해야 돼요? 이래 되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조사를 받으러 가고 출석 요구를 받고 이래 자살 안 하겠습니까? 참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질문하셨던 분 계시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고 일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법이 쓰레기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의무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보호합니까?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야, 가서 사과해. 기관장 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기관장이 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호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보호하지 아니하고 갑질 행위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 또는 갑질 행위로 법적 대응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가택법 시행령 4조 1호 8호에 보면 민원인이 반복 지속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성희롱하거나 권장시간을 초과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웃기는 법입니다. 정말 웃기는 법 아닙니까? 반복 지속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입니다. 모욕죄 형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 범죄입니다. 형법에 공무원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처벌을 아니한다. 이 규정 없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신고하십시오. 신고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경찰 공무원의 소방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딱 힘합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살하는 동료들 없어집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악성민원을 하지 마라. 말만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욕해도 되구나, 스토킹해도 되구나, 성범죄를 해도 되네, 공무집행방해도 처벌 안 받구나, 전화 끊구나, 할만하네. 막 전쟁 묻듯이 막 범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계속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그 사람이 안 오나?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권장시간 20분입니다. 가십시오. 갑니까? 안 갑니다. 그리 싸움이 되고 미치는 거 아닙니까? 태거버릉 요청하십시오. 태거버릉 요청해가지고 안 하면 딱 선생님 형사처벌 받습니다. 딱 신고하십시오. 제가 딱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성민원 처벌법이 쓰레기법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인이 스토킹, 모욕, 성범죄, 공무집행 방해를 할 경우 각 해당 형법으로 처벌한다. 처벌해야 됩니다. 딱 그러면 악성민원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돼서는 민원사건, 민사사건 절대 경찰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악용한다면 내가 힘 있는 경찰관입니다. 아니, 내 친구 돈 1억 줘. 이런 일 절대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경찰관이 민사사건에 개입하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경찰관에 접수되는 사건 중 반려사건은 무조건 반려해야 됩니다. 그게 법 취지와도 맞습니다. 법 취지와도 맞지 않은 걸 지금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은 무조건 반려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법적 근거에서 우리가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담 변호사제도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하도 많이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에 전담 변호사를 한 스님이 있어요. 이 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나 모의사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경찰관들. 경찰관은 피해를 당하도 합의금 못 받습니다. 선생님들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못 받죠. 합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두드려 맞고도 돈 피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 집행유예, 벌금 없는 집행유예 받으니까 경찰관 두드려 패는 거 괜찮는 것 같다. 더 두드려 가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안 됩니다. 금융치료를 좀 해주시다. 금융치료를 해주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벌금, 소송비 내라 그러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와서 무릎 꿇고 빈답니다. 우리한테는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했던 사람이 거기서 무릎 꿇고 빈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공무원들한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가 안 됐더라도 동영상 촬영하고 녹음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받고 자살하기 전에 정신과 치료받고 그 진단서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딱 해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 악성민은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권리만은 정부는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자유가 팽매지면 방종이 됩니다. 지금 악성민원이 방종 상태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회 썩습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99%의 선량한 민원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돼야지 1%의 악성 민원 때문에 그 행정이 흔들리고 하면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 결과가 몰랐습니까? 우리 동네에 죽음을 났습니다. 결코 이런 악성 민원이 휘둘리는 행정 되면 안 됩니다. 악성 민원 국가가 악성 민원한테 권리만 주고 악성 민원이 지켜야 될 의무 책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정한 사회 안 됩니다.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열변을 토하셔서 제가 뭐 요약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경찰 분들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예를컨대 뭐 스토킹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예방도 되고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각 직종별로 저희가 토론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민원제도 과장으로 계시는 김교율 과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행안부 민원제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분들 내용 들어보니까 이제 통계를 쭉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024년도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위법행위에 시달리는 어떤 횟수는 크고 작은 것 다 포함해서 좀 아마 기록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34,000건 정도 통계가 잡혀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김포시 공무원 어떤 그런 사건 이후에 올 초에도 부산시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을 위해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분은 중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 법원에서 선고가 됐는데 오랜간만에 아마 7년 중형이죠. 그 정도면 중형으로 아마 선고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특히 앞에서 우리 백성화 위원님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각 현장에서 좀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여러 가지 현장 위원 수립을 통해서 범정부 대책을 5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아실 테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시행령 개정이 바로 됐죠. 10월 달에. 그리고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을 각 기관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시행을 했고, 그 각 기관 전담 대응 조직에 관한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일단 퇴직 공무원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시책을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로 그 민원 전화 성신 녹음 근거를 마련했다든지 민원 통화 면담 일회당 권장 시간 설정, 그 다음에 폭행 발생 시에 행정기관장이 수사기관 직접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반드시 해라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의혹행위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우선적으로 그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 가능한 부분은 이제 급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 근본적으로 좀 법률로 좀 제정해야 될 부분은 작년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그 법률안 내용은 앞에 김세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 사항이 각 기관들 편차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개정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0월에 이런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담아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 이외에 뭐 나머지 뭐 교육과 관련된 사이버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지 민원 담당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어떤 부분 격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뭐 이런 포상도 좀 만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기관 의견 수렴 듣는 부분은 지속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부산, 청주, 그다음에 경찰청도 저희가 본부에 다녀왔고요. 진주시, 광진구에서도 저 주최를 별도로 해주셔가지고 어떤 선행 조치들이 잘된 사례들을 저희가 공유한 그런 자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이제 시행령 개정 사항에는 했고요. 앞에서 또 김재인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좀 있는데 또 집행률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도 시행 초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산 반영을 우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반영을 했고 향후에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민원 담당자 그 공무원 보호를 위한 예산 근거 말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근거를 그 통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예산 그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집중돼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선 각 기관의 의무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독려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 응대 시간, 권장 시간 설정이 앞서 말씀드린 바로 지금 40%대가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계속 강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의혹 행위 시에 출입 그 제한을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그 일부 그 앞선 기관들에 대해서는 보호조례 같은 거를 마련해서 출입 제한 조치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정리해서 계속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평가에도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 민원 처리 담당자 현장 그 대응 역량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긴 했지만 상세적인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완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 녹음 파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응대 권장 시간 설정, 대응할 때 그런 사전 교육 문제라든지 실제 응대하는 어떤 요령에 대해서도 많이 좀 그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퇴고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 그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 문제도 앞선 부분에서 몇 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사항은 각 기관장들이 당연히 시행에 대해 의무적 조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전히 인식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관장 및 각 부서장님들께서 직접 챙겨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뭐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뿌려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 그 의혹행위 대응 지침에도 소소하게 담아서 아마 6월 말까지 저희가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실태조사 얘기도 해주셨고 뭐 통계관리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기본적인 어떤 대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공식적이고 저희가 정형화된 어떤 그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에도 그런 어떤 대장 관리를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선거기관 내지 저희 행안부에도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개선하는데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범죄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국회에 가 있는 정부안은 당연히 저희가 하반기에 통과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김태선 의원, 권칠승 의원안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공감하고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정부 입법안 작년에 마련했을 때 그 내용도 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 이견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은 정부안에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논의가 안 되는 부분들 중에 정부안 중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어떤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금도 시행령상에서 끊을 수 있죠. 근데 업무방해성 그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시달림 당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입법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킬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저희가 행안부 차원에서 민원 담당자 그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꾸준하게 검토도 하고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종별로 토론할 때는 확 뛰었다가 갑자기 행안부에서 말씀하시니까 약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정말 우리의 요구를 다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거야? 라는 의문이 드는 얼굴 표정을 제가 많이 여기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제를 오늘 또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자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관련해서인데요.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장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교육부의 교원정책과장 조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실 때가 이제 되셔서 제가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메모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제주에서 이제 사안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 8월이나 9월 달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체적인 얼개,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개인이 민원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의식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법령이 약간 유명무실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인 문제 인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안이 있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그 관내 학교가 한 192개교 정도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 교육청이랑 같이 전국으로 이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점검은 저희가 해놓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기보다는 왜 시스템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가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 부분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한 8월 정도에는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조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선 제가 지금 가장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는 규범 체계를 확립을 하는데, 민원 응대 매뉴얼 갖고 되지 않는 부분들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민원처리 기본법이 있는데, 학교 민원은 민원처리 기본법과는 조금 다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 상담이 구별이 잘 안 된다던가, 그리고 이제 교육 민원은 좀 장려돼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기관 단위로, 그러니까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전이가 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교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단위 민원 대응 체계를 아예 그냥 법에다 못 박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단위 민원 대응 체계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은 단순한 교육 민원이 아니라 기관 단위 민원이야라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률에다가 좀 더 명시하는 방법을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분들의 그러니까 좀 수정을 거쳐서 저희가 여기 오늘 백승하 의원님도 오셨지만은 그 국회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의원 입법 형태로 하면은 아무래도 정부 입법보다는 좀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학교의 실정에 맞는 민원 대응 원칙과 처리 절차, 그리고 뭐 아까 퇴거 명령이라든가 신고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원하셨던 부분들이 법령의 형태로 규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학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관리자,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청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교육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규범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부분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랑 좀 협의를 하거나 해서 지금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 요건을 좀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감이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 사법경찰관이 이것이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송치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원 시스템인데요. 아까 그 민원 창구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개인의 SNS나 전화번호로 이제 무방비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번에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 말 올 초부터 해서 저희가 이어드림이라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지금 기능 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한 내년 상반기,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유선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이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관리자나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이랑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보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레드버튼 같은 경우를 온라인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료분들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것을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 이제 이렇게 신고,
사전 신고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기능은 저희가 교원단체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들은 내용을 한번 좀 시스템으로 구현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런 이제 지원 시스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요때 이제 우리 교원단체 분들이라든가 국회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법률적인 지원이 단순 자문 기능에 멈추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요거는 인력과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데서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중앙과 지방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의 조직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교육청에서 시도의 공제회 시도 지부에 분담금을 내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약간 영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별 편차 없이 서울이나 경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출동을 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법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공제 사업을 더 확대 개편하고 기존의 교육청과의 조직 개편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법률 서비스 강화 방안은 새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 점검 시스템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여전히 전국의 한 12,000개의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라든가 관리자 교육, 그다음에 아까 학부모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교육들을 좀 의무화한다든가, 이 사업은 제가 국가시책 사업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은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주 과제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사불란하게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려면 끊임없이 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점검 체계를 구성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안에 뭐 교원단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과제관리 체계 내에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이것을 국회에다 보고하거나 대회에 공개하거나 해서 그 안에다가 이를테면 교사분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포함을 시키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뭐 개인적인 그런 SNS나 전화기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 공공의 그런 플랫폼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했던 정책들이 작동하는지를 교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단체랑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행정체계니까 그 행정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5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8월, 9월 달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8월, 9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교육청이 예산을 시도의회에 보내는 게 9월 말 정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8월, 9월 달에는 교육청이 예산 편성 작업을 하거든요. 본 예산 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도교육청 예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8월, 9월 달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좀 나은 방식으로 이런 민원 응대 체계가 작동이 되고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제도적인 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7월 달, 8월 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듬고 좀 전문가 의견도 듣고 현장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말미에 우리 첫 번째 토론하셨던 장경주 정책처장님께서 간단하게 행안부와 교육부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되냐고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여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답변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교사와 그 학부모 그 학생 간의 그 처벌, 벌의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학부모들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육 이수를 안 하는 학부모들, 그다음에 그 과태료를 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어도 별다른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다른 그 발표자들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네, 네. 그 일반 민원 그 공직자 보호를 위한 어떤 처벌, 물론 이제 예방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현재 이견들이 좀 많이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이런 형법, 벌칙조항과 관련된 어떤 뭐 형법상 그런 위법행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과태료를 추가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민원인들한테 그 규정하는 어떤 과태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행령상에 저희 각급 그 행정기관장들이 의무적 보호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분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반 저 뒷단에서 말씀드린 어떤 각 기관장들한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그게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당장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뭐 법안도 저희가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교육부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그 의료법이나 뭐 소방법이나 이런 데서 뭐 아시겠지만 그 법률상에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서 두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검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이제 뭐 형법과의 관련성이라든가 다른 뭐 국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지금 비행기 시간 때문에 잠깐 먼저 일어나신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시라고 했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태료는 사실상 진행해 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힘 좀 실어 주십시오. 법규 개정돼야 됩니다. 네,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박수 쳐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네, 먼저 네, 이 앞에 여성분, 네, 맨 앞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진주시 장제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질병휴직 중입니다. 23년도 소희철 선생님 사건 발생 2달 전에 저도 악성민원으로 교보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도 여기 지금 한국노총이잖아요. 카이아 한국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수석 시험병 조종사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노총에 있는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먼저 받았고 저는 정말 저도 아까 광주 선생님처럼 정말 운이 좋게 주변에 5분의 변호사님께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교보위를 제대로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 동료 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저보다 먼저 울면서 부장님 다른 선생님이 하면 제가 박수 쳐드릴 수 있는데 부장님이 시작하시는 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제도가 못 지켜져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안 울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찾아가 보고 학교 단위 교보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보위 학부모위원이 가해자였습니다. 2명 다. 둘 중에 한 명은 학부모 회장이었고 한 명은 진주시 관내 111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 공교롭게도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사기쳐서 사기 벌금 받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 회장까지 하고 있었는지 정말 저는 그 부분에서 무너졌고요.
제가 새 아이의 학부모고 저희 남편이 카이에 입사하고 나서 미국의 NTPS라는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동반휴직을 하고 가서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PTA, 학부모회 원으로 1년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놀랐던 거는 첫 번째, 중학생 아이가 아시아인이 거의 없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흑인 아이가 저희 아이 식판에 음식을 부었을 때 학교에 무수히 있는 가드 요원 중에 한 명이 그 아이 바로 잡아가가지고 저희 교무실에 준하는 오피스룸에서 바로 레드카드 받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기 말 리세스 기간 어떤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어떤 즐거운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려면 문 하나만 열어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에도 그 안에 워키토키로 연락하는 안전요원들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 저희 큰아이 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슈팅 이벤트 있었습니다. 그날 네,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질문자들도 있고 우리 발제자께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2년 전부터 교보위 준비하다가 보리 요청했고 또 교권 5법 시행되는 작년 3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시단위 교보위 접수했더니 가해자가 늘었습니다. 가해자는 시교육지원청 주무관, 장학사, 장학관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의 변호사였습니다. 위원회에 저는 접수를 했는데 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행정절차법을 적용해가지고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행정소송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저 내일 모레 행정소송 처음 시작합니다. 교육부 정책과장님, 교보위 시단위로 가든 도단위로 가든 교원들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변호사가 교권 보호 일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학기마다 학년 또 연마다 장학사 담당 교권 담당 장학사 장학관들이 바뀌어서 제가 9월자 발령이라서 저는 그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왜 피해교원이 들으면서 2차 가해를 당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산하 기관에 있는 것부터가 학교에서 접수하라는 매뉴얼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제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부에서 뭐 짧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 법률 자문 체계가 교육부청과 교육지원청 직고용 체계로 갖고 돼 있어서 뭐 사무관이나 주무관님으로 채용이 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자문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좀 전문성이라든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제 사업에서 한다라는 의미는 교육청이 아닌 다른 전문 기관 조직을 만드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교육청은 돈을 내고 거기다 이제 일종의 서비스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단화처럼 운영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선생님의 문제 의식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자문 역할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제 사업을 조금 더 재정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감안을 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질문 손 들으셨는데 딱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시간을 계속 쓸 수 있나요? 50분, 네? 50분 정도는 맞죠? 50분 정도요? 네. 그러면 간단한 질문 두 분만 이 남성분하고 저분이 아까부터 저 뒤에 계신 분 두 분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답변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우선 행안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까 그 성과평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발표자님께서 이 법률을 제정하고 제안하고 해야 된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법이 작동할 수 있는 기관장들, 관리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이 사람들의 잘잘못을, 그러니까 즉 밑에 하위직 여기에 있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인권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잘못 각 시도청 또는 각 서, 우리로 치면 이거 경찰서죠. 각 기관장들, 각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저기 머리 약간 하얗신 분. 네. 예. 저는 공직자로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토론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제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좀 건의 겸 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중동교사 노동조합에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한 2만여 명의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직접적이 뭐냐, 어떻게 돼서 개인정보가 이제 휴대폰이 노출이 됐느냐, 뭐 이런 것 좀 소소하게 그 의견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의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은 그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 그 이제 민원 대응팀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아주 급하게 소소한 거는 선생님들하고 학부형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밖에 없다. 소소한 상에. 이런 게 이제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이 보니까 이제 안심번호를 교부에서 나눠줬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050이나 이제 070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통화를 급하게 할 때 학교에서 얘가 결석을 했다든지 안 나왔다든지 하면은 통화를 했는데 이 그 050, 070으로 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 그 저기가 결과가 나온 게요. 그걸 이거를 도입을 하면은 굳이 왜 이거를 도입을 했느냐? 그 일반 지자체나 이제 광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행정 전화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내 그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되고 복지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학교에도 이런 일반 행정전화가 있는데 굳이 050, 070을 도입을 해가지고 학부형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또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도의 그 보도자를 보니까 교육감님 밑에 이제 국장님이 그러면은 선생님 개인번호 노출이 안 되겠고 투넘버를 쓰겠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저도 모르는 전화번호 보면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잘 시스템이 돼 있는 행정전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안심번호로 쓸 수가 있는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차단도 되고 문자도 받고 그런 데이터가 행정전화에 다 쌓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교감, 교장 선생님, 행정실에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이분은 계속 전화가 오네? 하면은 학교 대응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의견 주신 거 저 생각해 보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토론도 끝나서 발제하신 김종률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 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발표 시간을 1시간 줬으면 저도 충분히 설명하고 할 텐데요.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님이 남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노동단체들도 5곳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행안부 관련된 민원, 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면 노동단체 5곳에 그 공공서비스의 작업장 일터 폭력 예방과 보호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해서 법령에 양형위원회가 가능한 법령에서 그것만 원포인트 법안으로 특별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처에서는 지금 그대로 계속 디벨롭해서 개선했으면 좋겠고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게 어쨌든 이 처벌 양형과 관련된 문제여서 유일하게 오늘 토론에서 뭐 남았어? 그러면 이제 시작으로 그 관련된 것을 하고 당에 오늘 노동존중실천단위 제안을 같이 했잖아요. 당정 TF를 꾸려서 그 법안을 빨리 하는 게 22대 국회 내년 5월 30일까지인데 지금 민원응대 처리법 이외에
그걸 해야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토론회를 또 안 하려면 그걸 해서 유일하게 하고 진척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법과의 관계 우위가 되겠지만 일단 그게 좀 시급히 돼야 한 단계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고 현장의 얘기 또 발제자 선생님의 어떤 제안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나온 얘기들이 정말 잘 조합이 돼서 우리 각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일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가족도 꾸려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우리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혐오와 폭언과 무시와 이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 직업의 세계로 들어와서 가중화가 돼서 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직종에 관한 어떤 안도 만들지만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함께 또 분발해보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